어제 독립서점 필살기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행사로는 열린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고요. 이번 도서전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혹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과 독서 전반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데요. 이 서울국제도서관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서요. 행사들을 준비했는데요. 어제 행사에서 오늘 같은 독립출판입니다. 여러분들 책들 많이 읽으실 텐데요. 요즘은 읽지만 않죠. 나도 많이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써봐야 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쓴 걸 또 출판으로 연결시키고 이렇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출판뿐만 아니라 출판에도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은 독립출판협회에 속해 있는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 듣고 싶어 떡볶이를 먹고 싶어 이런 베스트셀러 요즘은 이른바 그렇게 대단한 유명하지 않았던 작가들도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하죠. 그 작가들이 오늘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할 겁니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세복 출판협회 독립출판협회 회장이 사회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독립출판협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김대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독립출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권익 보호라든가 인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독립작가, 독립출판사, 독립서점 그리고 좀 폭을 넓혀서 문화기획자까지 한데 모아서 독립출판협회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출판진흥원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제 독립출판 분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독립출판의 영역을 좀 새롭게 개척하셨던 분들이랑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환경에서 생존 전략을 좀 이렇게 짜고 계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순서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면요. 책이 뭐길래 라는 주제로 제가 먼저 발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독립 작가였다가 독립 출판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고해랑 문장과 장면들 대표님께서 발제를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하여 독립출판 생존 전략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도서 유통 관련 IT 기업인데 이환행 VS 커뮤니티 대표님께서 발제를 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최서와 수아책방 대표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2부 시간에는 독립작가분 세 분을 모시고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백세희 작가님이랑 서귤 작가님 그리고 김현경 작가님 세 분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발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뭐길래 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저는 지금부터 11년 전인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출판 사업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출판 등록이랑 사업자 등록을 먼저 시작을 해서 출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 거는 그로부터 한
3, 4년쯤에 본격적으로 책을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필사 노트라고 나이처 필사 노트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은 그 책 안에 이렇게 직접 필사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예전에는 그런 책이 없었는데 그 책을 이제 처음 만들면서 그 필사책이라는 책이 이 서점에 약간 장르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출판사업가가 꿈이었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 창작가 비평 잡지를 정기부록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책이 남아있는데 창작가 비평이라는 그 잡지 문예지거든요. 그 잡지에 그 창간호가 아직까지 제 방에 꽂혀 있습니다. 제가 그 창작가 비평이라는 이제 문예지를 보면서 저도 그런 문예지를 이제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꿈을 어렸을 때부터 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출판 사업가의 그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넘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대학 재학 중에 지금 홍대에 있는 독립서점에 우연히 제가 들리게 됐는데요. 어떤 그 아는 지인이 그 독립서점 구경을 시켜주겠다면서 저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제 제가 처음 경험한 독립출판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출판 그냥 이제 책 일반적인 책과는 많이 달랐던 약간 좀 전위적이고 아방그라드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약간 뭐 이렇게 판형이 굉장히 작은 책도 있었고 이렇게 책인데 이렇게 펼치면은 뭐 이렇게 전지가 되는 그런 책도 있었고 굉장히 전위적인 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독립출판이라는 게 약간 아방가르드적이고 예술적인 게 독립출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좀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데 독립출판이 최근에는 좀 약간 자가출판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이제 책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도서전에도 전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디지털 인쇄기 내가 이제 찍고 싶은 취향만큼만 이렇게 책을 인쇄하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펴내는 게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책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쉬워져서 약간 자가출판의 의미로 독립출판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전위적이고 예술적인 게 독립출판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독립출판이 대중적으로도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중 앞에 노출되면서 저는 이제 소통 가능한 그런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저급한 수준의 출판물은 이 독립출판에서 앞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저급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터넷에서 독립출판을 검색을 해보면 그 네이버 지식인에 독립출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답변이 독립출판은 자비출판이랑 같은 말입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비출판이랑 같은 말이다 약간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창작자가 제작자까지 경험하면서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서울특별도전 사무국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를 찾고 있습니다. 14살 김도연 어린이와 10살 김도희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미아를 발견하신 분은 A홀 1층 서울국제도서관 사무국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를 찾고 있습니다. 14살 김도연 어린이와 10살 김도희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미아를 발견하신 분은 A홀 1층 서울국제도서관 사무국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창작자가 제작자까지 변하면서 좀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단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등단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계속해서 교류하고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작품의 수준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문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왕성하게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런 게 약간 좀 승진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서점에 가보면 정말 이제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사실 제 책이 그렇게 서점에 들어가서 독자들한테 발견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들이 이제 출판이 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좀 자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길들여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등단이라는 것도 어쩌면 좀 자본에 길들여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독립출판이 좀 더 활발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등단하지 못해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독립하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역행하는 실험적인 아방가르드적인 또는 예술적인 작품들로 출판에 긍정적 자극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독립작가, 출판사, 독립서점 다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독립출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전위적이고 예술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독립출판의 이름이 굳이 독립출판인 이유는 아무래도 좀 계속 저희가 의미 있게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무엇으로부터 독립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다음에 이어질 독립작가분이랑 독립출판사, 독립서점 하시는 분들이 그 답을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도대체 책이 뭐길래 이렇게 내가 책을 만들려고 할까? 라는 제 질문이 또 생각이 들거든요. 좀 사람들은 책을 쓰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책이 뭐길래 책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독립출판협회는 독립출판이 출판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독립출판의 연구, 교류, 각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독립출판이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교육을 통해 본인 문제 해결에도 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독립출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에 좀 저해가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립출판협회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긴장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제가 발제를 좀 마치고요. 이제 저는 사회자가 돼서 이제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발제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이 책자에 다 있거든요. 이 책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 문장과 장면들 출판사의 대표 고에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세요. 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가 장면대 대표 고혜라고요. 저 오늘 처음으로 출판사 대표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긴장을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 발제 제목은요. 빗물이 바다가 되어 파도가 되려고냐면이고요. 차차 이 세 가지의 파트를 통해서 제가 개인 제작사에서 출판사 대표를 차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실 저는 고에라라는 이름보다는 다람쥐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좀 더 익숙한데요. 저는 현재 2015년에 첫 출판부를 내서 지금 여기를 놓친 채 그때 거기를 나간 데에서부터 네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뒤에 또 책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는 출판을 하면서 책만 내는 것이 아니라 북토크나 이런 좋은 강연 자리나 수업이나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고 독립출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제가 몸소 느끼면서 4년 동안 독립출판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낸 책들인데요. 출판사 대표로 나왔으니까 살짝 홍보를 해드리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역수로 출간이 됐는데요. 첫 책이 2015년에 나왔고요. 지금 여기로 놓치는 그때 거리를 말한 글인데 그 다음 시리즈로는 숱한 사람들 속을 해집고 나왔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장면집의 이제 사진과 함께 에세이에 속하는 언젠가 머물러 그 노처러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요한 색의 독백을 남길 때라는 책이 오늘 나왔습니다. 책방에서 만나면 반가워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이야기로는 독립출판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빗줄기 같은 마음들이 모여라는 이름으로 이제 짓게 됐는데요. 당시에 제 마음과 처음 시작했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단단하지 못하고 위태로웠던 시작들이 있어서 거기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 제가 첫 출판을 2015년에 있지만 독립출판에 기고를 했던 거는 지금부터 11년 전이 17살에 첫 기고를 했어요. 사실 이때는 독립출판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없었다기보다 제가 몰랐는데 제가 심크네어라는 독립잡지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VJ 특공대 같은 데에서 이제 자기들이 뜻을 모아서 출판을 하는 그런 멋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취재 영상을 보고 나 작가가 되고 싶은데 이곳에 한번 내 책을 기고해볼까? 내 페이지를 기고해서 내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아닌 어떤 필명으로서 읽힐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으로 17살에 호기롭게 기고를 하게 되고 거기서 운이 좋게 이제 책에 실리게 됐어요. 거기에 나왔던 글의 제목도 비에 젖은 노래라는 그런 좀 필명에 가까운 비에 집착하는 그런 글을 썼었는데 그때 처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저와 비슷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40대도 계셨고 저는 그때 10대였고 되게 다양한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도 한 페이지가 주어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권의 책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저는 꾸준히 계속해서 개인 SNS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람쥐 메이커라는 필명으로 글을 계속해서 올렸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책을 내고 싶다는 거는 막연한 꿈이었어요. 제가 국어공부라는 전공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등단하신 선배들도 계시고 출판사에 일하시는 선배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절차라든지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많이 매달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메일을 열게 됐는데 그때 어떤 한 독자분께서 저한테 독립출판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해볼 생각 있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립출판이 뭐지? 독립과 출판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게 되게 생소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싶어서 저는 이제 메일을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찾아보게 됐고 그때 아마 스토리지 블랙필름이라는 그런 처음부터 계속 배우셨던 오래된 서점들에 대한 인덱스를 독자분이 긁어주셨어요. 책을 하면 여기 읽어하면 된다. 그래서 저 주춤할 때 오히려 그분들께서 내면 내가 사겠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200~300권을 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지인들과 인스타그램 통해서 했던 분들에게 처음으로 판매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출판을 하게 된 경우인데 그리고 첫 책이 그렇게 해서 2015년에 나오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기고했던 글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서 냈던 첫 단편집이 그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빗줄기 같은 마음이라고 했던 것은 과연 누가 내 이야기를 읽어줄까? 과연 누가 내 이야기를 읽어줄까 했던 생각들이 먼저 다가오는 경험들이나 다가오는 시선이나 우연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감사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독립출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립출판의 영향에 대해서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는데 저는 무한히 넓어지고 깊어지는 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빗줄기들이 사실은 바다로 모여지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빗줄기들 모이면 바다가 뭐 넘치고 수도 있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그런 저와 같은 마음들이 모여서 좀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2015년에 입고했던 서점은 10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전 60곳에 육박하는 서점에 입고를 하고 있고 지금은 출판사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땐 독립출판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지역 곳곳에서 계속 시작되고 있는 책방들과 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또 시작하는 출판 제작자들의 증가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분들을 발견해 주시는 어떤 대형 출판사분이나 독자님들이 더 힘을 실어주고 계시고 그렇게 유통이 더 점점 넓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뉴스나 예능이나 뭐 신문을 통해서 독립출판 소개가 되고 있고 이런 자리에도 오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넓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사실은 제가 독립출판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들이나 친구들조차 독립출판이 뭔데? 약간 출판인데 독립이 뭐야? 뭐 너가 기존 출판을 못하기 때문에 독립출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실제로 책 서너 권 내신 선배들도 계시고 좋은 출판사 다니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저를 약간 조금 뭐라 해야죠? 미운 놀이는 아니지만 뭔가 속하지 못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음치가 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들이 모이고 또 훔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씩 취향적인 부분에서 대중적인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좀 아시는 분들 혹은 여기 사전으로 오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책을 아시면 독립출판을 얘기했을 때 독립출판이 뭔데? 라고 되묻는 일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적으로 조금씩 더 알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다양하게 서점들에 진입하고 또 대중성을 갖고 있지만 그와 함께 또 독립출판만의 매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책방에서 다양한 클래스를 또 진행하고 있고 작가분들께서 다양한 어떤 오프라인 모임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책방들만의 캐릭터가 있거든요. 사실 대형 출판사들은 그만의 시스템이 탄탄한 것처럼 독립출판 서점 같은 경우는 그만의 색깔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깊어지는 독립출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얼마 전에 대화의 희열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김영하 작가님이 하신 말씀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성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게 물론 독립출판이기 때문에 독립서점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더 다양한 독자들이 다양한 책을 만나기 위해서 대형 출판사에서 국내 출판 에디션을 진행하고 있다. 그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 책을 사러 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독립출판을 처음 알게 된 게 민은사에서 손살공부라든지 그런 조그만 에디션을 보다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책방에 갔더니 독립출판이 있더라. 거기서 작가님 책을 봤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몸소 느낀 것은 단순히 양적으로만 팽창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깊어지고 있는 독립출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많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번째로는 제가 그 바다가 있다면 파도를 타고 좀 어떻게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출판사를 차리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네, 저 문장과 장면들에서는 출판사는 사실 올해 3월에 처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햇병아리 수준에 불과한데요. 일단 문장과 장면들이라는 단어는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그 문장 속에서 영상 같은 사진 같은 장면들을 포착하는 걸 좋아하고 또 제 취미가 사진을 찍어서 어떤 다양한 제작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또 장면이 또 문장으로 치환될 수 있는 그런 또 순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 시스템적으로 좀 단단하게 시작해보고 싶다 해서 출판사를 열게 되었고요. 저희는 지금 책을 출간하고 있지만 후에 그 너머의 것도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출판사를 굳이 왜 하게 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몸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히 시작했을까? 너무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독립출판을 지금 4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너무 안 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저는 특히나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제 책에 있는 문구를 허락 없이 자신들의 상업적인 용도 에코백에 자수를 바꿔서 판매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이렉트 오셔가지고 공장에 이미 돌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당하시네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독립출판 하면은 나는 읽히지도 못하고 알리지도 못하는데 자기의 사업적인 힘을 통해서 날 알려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에게 인센티브가 있느냐, 계약서도 쓰지 않지 않았냐 하니까 자기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히 싸워서 공장을 주긴 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완전 표절하다시피 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사과를 받아냈고 제 페이지에 어미를 바꿔서 쓴다든지 이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눈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없는 것들이 독자분들이 알려주시고 해서 많았는데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혼자 쓰고 혼자 만들어야 될 그 시간들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힘이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 책인데 아무리 내가 만들었어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사실은 제가 출판사도 미팅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 또 하겠지만 저는 제가 여태까지 만들어낸 것들을 끝까지 한번 혼자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ISBN을 등록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을 등록할 수가 없고 출판 번호가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1차적으로 내 책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판사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책들이 이제 뭔가 독립출판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갖다 써도 돼 라는 생각들을 조금 바꾸고 싶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중인데 우선 그래서 ISBN 등록을 위해서 첫 번째 이유로 출판사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책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직접 보고 사고 싶은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래하는 책방이 60곳이지만 그곳에 재고가 소진되고 하는 거를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이 조금 수도권에서 멀어진 곳들은 독립책방 자체가 많이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온라인에 제가 추천해드리면 책은 진짜 넘기면서 보고 싶다. 그러고 싶은데 내가 온라인으로서는 책을 구매하는 건 사실 작가의 명과 표지만 보고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책을 보내드리는 것도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유통을 조금 넓게 범위를 늘리고 싶다. 독립출판을 전적으로 하되 독립출판 서점에 충실하되 조금씩 뭔가 알라딘이라든지 더 대형 서점에 조금 유통을 확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책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좀 더 뭔가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출판을 4년 동안 하고 제작한 책이 4권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재고파하기 너무나 힘들고 창고가 없다 보니까 저희 집은 지금 거의 책의 집이거든요. 제가 거의 연주 사는 수준이어가지고 창고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사업자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 하다못해 정산을 할 때 조금씩 책방들의 세금 문제들도 뭔가 생기고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이 세 가지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출판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생각나는 홍보를 하자면 이번에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5월에 나왔고요. 사라지는 게 아름다움이라면 아름다움이 된 걸까? 이렇게 아까 앞서 저희 책들 보신 것처럼 저희 출판사 책은
한 줄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제 책이 아니라 기영석 작가님께서, 여기 와 계시는 기영석 작가님께서 그리고 출판사를 이제 함께 해나갈 작가님께서 한 책이고, 제가 포지션을 도왔고 출판에 대한 어떤 조언들을 하면서 하게 되었고요. 단순히 신간 홍보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출판사를 여는 3달밖에 안 됐는데 기고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뭐 다이렉트로도 오고 실제로 갑자기 메일을 엄청난 알집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아직 다 못 읽어서 회신을 못 드렸지만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이분들은 대형 출판사에 기고를 할 수 있는 문이 적기 때문에 독립출판 해봤고 독립출판으로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조언도 얻고 싶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제가 시작하는 단계라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겠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책도 편집하고 펴내는 그런 자리에서 충실히 한번 출판사로서 몫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이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도서관에서 저희 출판사에 관한 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15분이라서 조금 말을 되게 빠르게 해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가장 닿은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올해 나온 책이고요. 고요한 세계의 독백을 남긴 때인데,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 책 페이지 제목이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산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가들마다 항상 원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뭐 비, 바다, 뭐 파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아스팔트도 반짝거리는 대리석 위도 여전히 내 것이 아니지만, 어쩌면 영영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이제는 배 밑에서 살아 넘치는 흐름을 느끼는 지금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것들 약간 일기처럼 몇 권의 책인데요. 그래서 사실 개인 제작될 때도 그렇고 출판사를 차렸다고 해도 그냥 이름만 바뀌고 뭔가 책임 하나 생긴 것일 뿐이지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일을 찾아내야 되고 스스로 뭔가 가서 인사도 드려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왕 시작을 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애정하고 있고 그래서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 지속해서 제 길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만드는 AS 컴퓨터 대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문화 콘텐츠의 큰 흐름에 대한 선택의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김윤 작가님들이 현재 그런 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요. 대표님 마이크 조금만 더 붙여주세요. 첫 번째는 도서의 어떤 유통 시장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터넷과 개인 미디어의 발전으로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2002년 정도, 실제로는 97년도일 겁니다. 미국으로 하면 95년도인데, 아마존이 인터넷 서점을 만들고, 그런 인터넷 서점들이 97년도에 교보문고라는 대형 서점통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출판사의 저항 때문에 아마 2002년도쯤에 많이 아시는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그 인터넷 서점들이 종이책을 인터넷에서 팔기 시작했죠. 근데 불과 3, 4년 만에 그런 유통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졌죠. 결국 유통시장에 종이책 판매하는 게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으로 변경했죠. 지금은 인터넷 그 서점을 가면 실제로 책보다는 어린 초중고생들의 그런 교재를 많이 팔죠. 이런 변화가 2013년도 되면 우리가 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어떤 포털에 의해서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웹소설 플랫폼이 생깁니다. 이런 플랫폼이 기존에 했던 그 창작 문화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던, 제가 이제 공부하던 시기에 제 친구도 작가 진입할 때 우리가 아는 조중도, 아니면 방송 3사 이런 곳에 신춘문예라는 이런 이름으로 등단하거나 그랬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느 날 자신의 포털 기반에 글을 쓰고 그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이 플랫폼이라는 문화가 형성됐고, 그런 플랫폼이
그 잠재적인 글을 쓰고 싶은 그 많은 사람들 다 흡수해버리고 이분들이 그 아주 가볍게 소진할 수 있는 그 연재할 수 있는 글을 유통하면서 유통시장이 많이 그 대변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구독경제입니다. 참 이 구독경제 많이 얘기하는데 그 대한민국은 구독경제의 산실이거든요. 우리 어릴 때 요구르트 다 그 집으로 배달해 먹었고 우유나 식물을 다 배달하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게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음식도 배달하는. 근데 이런 게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에서 그 간단한 어떤 그 BM을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게 구독 경제인데 아마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도 이런 인터넷 서점들이 유통하던 시장들이 급격히 구독 경제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면 이 전자책 B2C는 그런 인터넷 서점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그 리디셀렉트나 이런 밀리에서는 오히려 지금 예스24나 도구문고 같은 경우가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라고 볼 정도로 어떤 흐름, 그 구매하는 사람과 소비자의 흐름과 그 미디어의 그 혼합이 새로운 구매 방식과 유통 흐름을 많이 뒤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국립 작가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바뀔 거는 더 크게 바뀔 것 같아요. 과거는 인터넷과 개인 스마트 기기들이 바뀌면서 사람들한테 소비자한테 변화를 요구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스마트 기기와 요즘 많이 나오죠. 뭐 5G라고 하는 이런 미디어들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콘텐츠 유통 방식이 그리고 소비 방식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제 뭐 우리 TV에도 보면 그 광고에 보면 어떤 그 가수분이 춤추는데 남자 가수 이렇게 5G를 해가지고 그 춤추는 걸 따라하죠. 이건 우리 이제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미래라는 거고 여기 계신 작가님들의 글들이 이런 미디어와 접목해서 새로운 소비자를 분명히 그 양산할 겁니다. 거기에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작가님의 현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이 대략 한 1100개 정도 돼요. 여기에 작은 도서관들까지 하면 6,00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학교 도서관을 하면 한 10,000개 되죠. 그걸 다 합치면 거의 한 15,000개 정도, 2만 개 정도의 그 도서관들이 있고, 이런 도서관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게 그 출판산업진흥원에서 냈던 2017년도 보고자인데, 현재 이 시점에 도서관이 한 1,02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도서관에서 구매하는 자료가 거의 1,0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은 1,100개 정도가 되고요. 아마 올해 작년 말 정도 되면 도서 구매비가 공공도서관에 구매하는데 1,000억이 넘었을 거예요. 이건 초중고 학교 도서관을 제외하고 일반 기업 도서관을 제외한 숫자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서관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도서 구매비 훨씬 늘어날 거고. 이런 도서관에 우리 작가님들의 책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여기 재밌는 기사를 한번 참조할 만한 자료가 2017년 거라 갖고 왔는데요. 그 도서관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기사가 나왔던 거더라고요. 이 기사를 쓰신 분도 의미 있게 쓰셨지만 실제로 도서관의 현실을 좀 부족한 거죠.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선정위원 대부분이 뭐 사서관이나 연락과장, 자료실장님들이 도서를 구매하신다고 그러는데 공공도서관을 가보시면 현실과는 좀 많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는 사서들이 공무원 총액제 채용 총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서관 하나가 개관되면 기존 도서관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계약직 근무가 해서 개관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 원래 사서라고 하는 직군은 지역 주민들의 독서 함량을 위해서 본인이 책을 읽고 그걸 추천해주는 게 그분들이 전공이고 그분들의 역할인데 대한민국 수서분들은요 수서하는 업무가 대부분 책 대출받느라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문화행사도 하셔야 되고 도서관 휴관이시면 뭐 또 업무도 수집도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들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들이 뭔가 자의적으로 그 책을 수서하는 책이 수서라는 게 우리 작가님들의 책들을 보고 도서관에 구비하고 비치 도서를 대출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세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대부분 많이 아시는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에서 추천도서와 목록을 보고 수선하세요. 불행하게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독립작가님들 책이 여기에 올라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 이런 우리가 아는 그 인터넷 서점에 여기 작가님들의 책이 올라가면 대한민국 1,100개 병원도서관에 5% 정도 확률로 반드시 책이 구비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분들은 1년에 한 4분기를 나눠서 책을 구분해서 하세요. 그 중에 작년에 못 샀던 책과 올해 사야 될 책과 그 지역 주민이 사달라고 하는 희망도서를 섞어서 합니다. 그러니 만약 출간한 도서가 이 인터넷 서점 3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내 책이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전국의 도서관에 팔릴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인터넷 서점들은 그 우리 목록에 올라가게 한 그 대가를 요구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플랫폼이라는 그 IT 기술과 접목해서 그 얘기를 좀 간단히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자동차의 보는 대시보드예요. 그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0세대가 있죠. 과거에는 바늘로 엑셀러레이터나 그 공기판이 나왔었는데 이 클러스터라는 표현이 생기는 게 앞에 전자기기가 올라오면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세대와 2세대, 3세대를 하는데 이런 그 플랫폼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 말고 더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회사는 저 클러스터 화면을 최대한 그 이용자 편의에 맞게끔 만들고 운전하기에 보조적 역할을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보다 글로벌 IT 회사들이 훨씬 많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이 IT 회사들이 저 대시보드의 기술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운전자는 1,000만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유 대수도 많고 저도 차량이 있고 저희 와이프도 차를 운영하지만 사람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그 나만의 공간에서 뭔가 접할 수 있는 미디어 기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핸드폰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을 운영하시면 차량이 돼요. 세 번째 집에 TV입니다. 가장 미디어로 접근할 수 있는 내가 휴대하면서 가장 나 혼자 시간에 가장 그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휴대폰과 이 자동차. 특히 자동차는 나만의 공간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떤 것도 노래도 불러볼 수 있고 운전하면서 춤을 춰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공간인데 그러다 보니 자동차 회사보다 이런 대시보드를 선점하는 게 이런 IT 회사가 더 많아요. 근데 이걸 왜 여기서 보여드리냐면 조만간 여러분 작품들이 이런 자동차 대시보드에서 나의 그 성향을 기계 이런 AI 플랫폼에 접목돼서 내 기분을 읽고 나한테 읽고 싶은 책을 읽어주는 날이 올 겁니다. 머지않은 날이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실제로 친구분들한테 책을 구매해서 선물할 수 있는 시기가 2, 3년 안에 올 겁니다. 다 개발되어 있고 이 뒤에 인터넷 서점만 보면 AI를 호출하고 호출한 AI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서점에 나의 친구의 주소를 연결해서 결제해서 보내면 책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혀 제3의 전자업체들이 끼어들었어요.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자동차 회사와 IT 회사를 뛰어넘어서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 같은 회사. 왜냐하면 이 모든 처리하는 프로세스의 가장심은 결국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회사와 IT 회사들은 합종연에 하던 것들이 각각의 어떤 플랫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자동차 대시보드라는 그 전쟁이라는 표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아시는 분도 알 거예요. 지금 작년 12월 정도인데 트위터에 우리 이제 피해라, 그러니까 공동대출 보상권으로 작가분, 기성작가분들이 그 입법해달라는 이제 그 청원을 서명을 받고 계세요. 이게 트위터에 시작을 했고 오프라인도 그 진행해왔는데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 관련 부처나 우리나라 검색 이런 공동대출 보상권 쉽게 얘기하면 공공도서관이 작가님들의 책을 구매해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돌려보다 보니까 책이 안 팔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게 그렇냐 그렇지 않냐면 저는 뭐 사실은 제가 논할 게 아닌데 어쨌든 이런 이분들이 우리 작가님들 여기 계신 분들 결국 책 팔았으면 이런 공공대출 보상권 입법이 되면 보상받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가에서 그럼 입법이 돼야 될 거예요. 입법이 돼야만 그런 관련 부처들이 예산을 잡고 그 공청을 통해서 적정한 합의된 사회적 합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 텐데 실제로 교육부에서 나오는 책들에 인용된 것들은 작가들한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벌써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공기술 보상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법이 될 거라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보상받는 비율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이 사회적으로 약자분들의 이건 IT 약자라는 거죠.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들이지만 IT 약자시기 때문에 그 IT 약자들을 위해서 결국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좀 슬픈 현실인 게 여기 계신 분들이 공공도서관에 많이 책을 팔았고 그 피해라는 그런 입법이 언젠가는 입법화돼서 보상받는다고 하면 그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내 책이 전국 어느 곳에 몇 권 있고 그 책들을 통해서 국가에 정해진 비율대로 얼마를 보상받을 거라는 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상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플랫폼의 중요성은 이런 겁니다. 보상받고자 하면 보상받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어떤 플랫폼을 본다고 하면 이런 독립 작가님들 위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개발 비용도 있거나 누가 만들어주건 아니고 누군가 정부기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예산을 바탕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 작가님들의 불편한 거를 좀 더 편해지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렵죠. 현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생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이런 출판 산업진흥원에서나 아니면 그 콘텐츠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진흥원 같은 곳이 작가님들과 연대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게 2, 3년에서 올 거라고 저는 알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앞으로도 2, 3년이 크게 되겠죠. 우리 작가님들이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작가님들이 그 내용을 또 이런 관련 기관들이 이해하고 예산을 받고 발주해서 만들어지면 적어도 3년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서 제가 아까 도서관을 얘기했었는데 여기 작가님들 중에는 분명히 인터넷에서 아까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도 하실 수 있고 또는 네이버나 이런 곳에 글을 쓸 수 있으세요. 하지만 목적은 나의 글을 내가 나의 출판을 통해서 유통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결국은 내 책을 나의 출판을 통해서 유통하고 싶다라고 하면 플랫폼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플랫폼을 인터넷 소장권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사실은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그건 좀 어려운 현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여러분들에 대한 보탬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 플랫폼이 나올 거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의 의견이 모이는 구성원이 돼야 돼요. 아까 피해라 시스템을 보여드렸던 건 그분들의 사회적 아픔을 드러내놓고 우리는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런 피해라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발제했던 지금 회장님을 통해서 좀 같이 모이셔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화 시켜서 사회에 나오게 해주면 분명히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런 내용들 분명히 도움을 드리려 할 겁니다. 대안을 한번 제안한다고 대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은 기존 시스템들 중 인터넷 서점이나 그런 데서 아닌 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특히 사서공무원들이 쓰시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협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시스템을 매일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곳에 여러분들 그 작품과 글들이 올라갈 수 있는 보여주면 그 사서분들은 책을 찾고 싶지만 본인들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정말 커요. 그래도 내 책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시라고 하면 그분들은 구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서관 사서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B2C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참 B2G를 지향하는 게 훨씬 많은 책을 훨씬 빠르게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도서관이 한 곳씩만 사준다고 해도 1000개의 도서관에 사주면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분들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알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요. 일부 도서관들은 그래서 도서관 안에서 독립출판사들을 위한 책들을 비치하긴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그분들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일부 책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에다가 좀 협의를 해서 그분들 분명히 도움을 줄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소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그 플랫폼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이 자리에 들어서 이제 좀 얘기를 정리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의지들이, 그 이야기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허르파이즘 됐으면, 그러면 저희 같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 우리 같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분명히 또 다른 데이터를 가공해서 누군가의 수익을 남고 팔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플랫폼의 중요성,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화면을 자동차 회사가 아닌 IT 회사와 반도체 회사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그런 플랫폼에 올라타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의 큰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독립서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포한 책방 대표 최서아라고 합니다. 되게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올라오니까 떨리네요. 제가 만약에 좀 더 죽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시작할게요. 이 캐릭터는 제가 그린 캐릭터고요. 그다음에 되게 상상력이 풍부한 저는 항상 상상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갑자기 치킨을 먹고 싶은 것처럼, 아니면 갑자기 피자를 먹고 싶거나 커피를 마시고 싶은 것처럼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가 5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책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 서점들도 작가님들도 모든 분들도 다 잘 되실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책방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정말 책을 좋아해서인데요. 책방을 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가지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책방을 왜 열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방으로 먹고 살 수가 있나요? 네,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세 번째, 독립서점의 매력은? 이라는 주제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책방을 왜 열게 됐어요? 하는데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카페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음식점 사장님들은 들으신 적이 없으신 질문일 것 같아요. 카페 사장님께 커피를 주문하면서 왜 이 카페를 찾으셨어요? 질문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런 적이 없고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깃집에 가거나 아니면 뭐 햄버거를 사 먹으면서 음식점 사장님께 왜 이걸 찾으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아무래도 책방이 음식점이 책방보다는 더 잘 되고 사실 돈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방을 왜 열게 됐냐는 질문은 서점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방을 왜 열게 됐냐는 질문은 저는 책을 좋아해서였고, 그 다음에 저는 문예창 작가라는 과를 졸업했는데요. 저는 사실 소설들이 되게 다른 분들께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소설에서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지친 분들이 약간 책을 읽으시면서 삶을 돌아보는 곳이 책방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책방으로 먹고 살 수가 있나요? 네, 책방으로 먹고 살 수가 있나요? 질문의 구조적으로 사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월세가 얼마예요? 그다음에 책방으로 정말 먹고 살 수가 있나요?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사실 막 제가 열심히 가게를 열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모임을 여는 날은 수입이 꽤 되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날은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날들도 있었어요. 책방을 시작한 이후로 그리고 저는 소비를 되게 많이 줄였거든요. 왜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뭔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서점이었어요. 그리고 책 판매 수익은 사실 출판마다 출판마다 다르고 도서마다 공급률이 다르지만 시집을 예를 들자면 만약에 시집이 요즘에는 10,000원도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가로에 9,000원이었을 때 70%의 공급률이면 6,300원. 그러면 9,000원 빼기 6,300원 빼기 카드 수수료를 빼야지 제게 오는 돈이 돼요. 그러면 사실 500원짜리 몇 푼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방에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약간 책값 플러스 편지 아니면 커피를 포함해서 더 비싼 금액을 받았어요. 2만 원이라는. 네. 그래서 덕분에 카드값 열심히 냈어요. 네. 이게 이런 프로젝트나 아니면 네. 그리고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렇게 노는 게 정말 더 열심히 노력을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프로젝트와 지금 보여드리는 비밀독서단 일기 모으기 포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시는 분이 출판사의 책을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내 책을 10권 제공해 주실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책을 독자분들께 어떻게 나눠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비밀독서단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참가비 5,000원만 받고 이렇게 키워드를 한 다음에 모집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집을 해주셨고 독자분들은 책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독자분들께 제게 블로그 후기를 받았어요. 근데 대신 그 책 제목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비밀독서단이라고 정했다고요. 그래서 출판사와 그리고 독자분들께 모두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요. 2기, 3기까지도 계속 됐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일이 많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작년에 사학초권 솔로 파티라는 그런 행사를 기획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 5분, 여자 5분을 모아서 참가비를 얼마 받고 그 다음에 같은 책을 뽑으신 분들이 팀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음식도 가져오셔가지고 그 팀이 되신 분들만이 고구마를 가져오시고 피자를 가져오셨다. 그럼 고구마와 피자에 대한 그 네이밍과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정하시고 파워 책방에 대한 사행시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 솔로 파티에 대한 소일담을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말 약간 동창회 같은 분위기를 끝났고요. 네, 새벽 1시까지 같이 수원역 근처까지 가서 놀다가 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적정한 거리라고 생각해요. 나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분들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사람이 아닌 학교 사람이 아닌 다른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에 인기가 되게 많기도 하고 에코용창도 정말 많기도 해요. 그리고 책방으로 수익이 나는 방법이 아까 전에 그 프로그램이랑 두 번째는 대관 수익이거든요. 근데 대관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프로포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대관해주셔서 같이 막 전구 달고 막 가랜도 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이 남자친구분께 결혼 날짜는 정해지셨고 고백을 하실 때 그때
대관을 해주셨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유튜브가 되게 많이 발달됐잖아요. 유튜버님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대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낭독회를 하시는 지역의 분들이 대관해 주셔서 열심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제가 문학관에서 맡고 있는 프로그램, 다른 지자체 분들도 불러주시면 감사히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 모임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약간 떨려서 뭐 이렇게 훅훅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독립서점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되게 대형 서점이랑 큰 서점에서 책을 사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서점이 10%가 할인되니까 그렇게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저희 책방 손님들은 이렇게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이거 주문해줘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한테 주문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는 사실 저희 책방 손님들이 저랑 대화를 나누는 게 좋으신가 봐요. 고민을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골 손님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은 되게 회사 학교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몸의 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책을 포장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책을 선물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포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책방을 열기 전에 다른 서점에 가서 책을 사게 되면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쇼핑백밖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제가 다시 포장을 해야 되거나 이런데 저는 제가 포장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또 결론적으로 사실 독립서점이 운영되기 위해서 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버틸 수 있는 힘이랑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인데요. 이제부터 살짝 보여드릴 내용은 제가 했던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번에 수원의 청년 책방 사장님들을 모아서 했던 전시 중에 일부예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사실 수업을 좀 들으러 다니는 걸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회사에 다니다가 책방을 열면서 시간이 좀 나기도 해서 수업을 많이 들었고 문화기획자랑 수업을 들었었는데 저는 약간 책들을 사실 많이 보지 않는 게 핸드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핸드폰을 통해서 다시 텍스트와 가까워져서 책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독립작가님들의 텍스트를 모아놓은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같이 청년문화기획자 들으셨던 언니들이랑 오빠들이랑 이렇게 전시를 기획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진들이 인터넷으로 올라감을 통해서 하루 끝에 있어줘 고맙다는 인사를 해줄 걸 그랬다. 김하혜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혹시 마음에 와닿으면 또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작가님 글귀에 맞는 음악을 또 뮤지션 편인영님을 섭외해서 전시회 공간에 깔아두는 음악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들어야 돼요? 네. 네, 여기에는 원래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음악만 듣고 그 다음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설수설한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나오나요? 음악이 너무 좋아. 이게 그 전시 컨셉에 맞춰서 직접 작곡해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하고 되게